11강의 체인론의 광장을 한번 보세요. 네. 제 11장입니다. 11장. 자, 그 광장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단 1960년도에, 1960년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좀 어렵죠. 약간 이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명준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이명준인데 이명준이 광장의 주인공은 그래서 광장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있겠죠. 이걸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이죠, 남과 북. 이 남과 북의 대립이죠. 지금도 이제 남과 북은 많이 대립돼 있는데, 이 남과 북의 대립된 세계를 오가는 거죠. 오고 가는 바로 이 철학도인 이명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체인로 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해방 후의 남과 북, 이 해방 후에 남과 북의 체제죠, 체제. 이 체제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비판했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비판한 그런 그 일종의 본격적인 분단 소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 대해서는 뭐 김윤식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비평가께서는 너무나 서정적인 소설이다. 너무 소풍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음, 소박한 해결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작품인데, 이 광장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층적인 갈등, 심층, 깊은이죠. 이런 심층 갈등의 해소. 자, 여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지는 못했고, 이 작품은 발표한 게 이제 1960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휴전이 되기 전, 이제 전시에 창작된 것으로 이제 엄혹한 상황, 분단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이념을 다루고는 있지만 어떤 해결책, 제시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광장의 조금 약간 단점이랄까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장이라는 작품 상당히 주제가 무거워요. 여러분 혹시 이 체인운의 광장을 읽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광장이라는 작품의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그 뭡니까. 앞에 있는 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렵고요. 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장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어보셔야 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체인우는 거기 이제 나오죠. 거기 제일 앞에 보면 체인우는 1936년 한국 회령 출생이고 월남한 후에 서울법대 4학년을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 군에 입대해서 6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하고 63년에 제대했고요. 그 군 복무 중이던 59년에 자유문학지에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뭐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등단했고요. 또 중편 광장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광장은 조금 단편이라기보다는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중편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회색인 소설가 구보시의 일, 이게 재밌죠.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작가가 누구였죠? 박태원이었죠. 박태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있는데 이 뭡니까? 제이눈도 이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작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미국 아이오와 대학 작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한 3년 정도 또 머물다가 귀국을 했고요. 1977년부터 서울예전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념의 문제를 잘 다루는 작가인데 그 앞에서 공부하신 황순원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념의 문제를 잘 다룬 그런 작가입니다. 하여튼 이 작품은 이 주제와 무거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주제와 소재가 있겠죠. 이 주제와 소재의 무거움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작품에서는 이제 일부분만 다 나오진 않고요. 중략되면서 일부분만 이 작품 속에는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4쪽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장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려면 이 작품을 좀 이제 좀 시험 끝나거나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4쪽으로 넘어가면 254쪽에 자, 254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여기 이제 바다에다가 이렇게 좀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바다. 바다라고 할 때 바다가 숨을 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뭡니까? 바다의 이미지를 이렇게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다가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 배 타구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게 일종의 이 작품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 지금 여기 전쟁 포로죠. 전쟁 포로. 이 작품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 중립국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 전쟁 포로의 송환이죠. 다시 돌려주는 것. 그다음에 중립국의 선택.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겁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 있죠. 그래서 이 탁으로가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상당히 표현이 상당히 잘 쓰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또 되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석방포로인 이명준이 나오죠. 이명준이 그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졌으나 바람에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간신히 불을 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고부터 헛개비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헛개비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자, 255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255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그 이제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명준이라는 등장인물 등장하는데 이명준이 경험한 바로 남과 북의 현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장과 밀실로 표현합니다. 광장과 밀실.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되게 넓게 트여진 공간이고 밀실은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장과 밀실로 표현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55쪽으로 넘어가면 255쪽에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선장은 이렇게 나왔죠?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선장의 역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들어오는 명준에게 다른 한 잔의 턱으로 가리킨다. 차를 턱으로 가리킨다. 구레나룻이 이거 우리가 이제 구렛나루라고 보통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구레나룻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 이제 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으면.
영어로 휘스커라고 합니다. 휘스커. 이제 구레나룻이죠. 그래서 구레나룻이 탐스러운 그의 얼굴은 아리안 핏줄에서 좋은 데만 갖춘 듯 거무스름하게 칠한 깎아놓은 토막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커피 잔을 마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 창을 바라보고 그 마스트 꼭대기, 그러니까 마스트라는 것은 이 돛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스트란 말 써 있죠. 이 돛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 말고 여기가 으뜸 잘 보이는 자리다. 바다는 그쪽에서 활짝 펴진 눈부신 빛의 부채다. 이게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명준이 보는 게 바로 갈매기죠, 갈매기. 그 바로 밑에 보면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 또 다른 부채가 있고 아침부터 이 배를 지키는 전투기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때로는 마스트에 와 앉기도 하며 줄곧 따라오고 있는 갈매기 두 마리. 그 위에 놓인 그림처럼 왼쪽으로 간다. 근데 지금 갈매기가 두 마리가 있다는 거죠. 갈매기. 여기 보면 갈매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등장이 있죠.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제 보통 이제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어떤 여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명준과 관점을 해서 그래서 남쪽의 윤혜와 어, 북쪽에 있는 윤혜 를 가리키는 거라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략을 보면 그 밑에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들렸던 시절에 사람은 소금 편했다.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났죠. 그러니까 이 광장은 있고 밀실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장부터 시절까지 밑줄 쫙 쳐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봉건 시대라고 합니다. 봉건 시대. 자, 그렇게 표시해 보세요. 광장만 있고 이제 밀실이 없었던 그런 시절, 아무 일 없었고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밀실과 광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개인을 의미하고요.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실과 광장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256쪽으로 넘겨보세요. 256쪽을 넘겨보시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56쪽. 그 글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작품에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뛰어나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256쪽의 그 첫째 줄에 보면 나무 조각이며 빈병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선창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해주면 그녀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명준의 그런 겪음에 저도 끌리는지 심란하기까지 한 낯빛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쭉 여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이제 가면 중략이 나오고 중략, 그 밑에 중략 밑을 보면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지금 256쪽 보고 있어요. 자,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옛날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그런 말 있죠. 소련을.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인민이 없는 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필게 해주세요. 이게부터 쭉 해서 나랍니까까지 나랍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인민이 없는 그런 공화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제 나이에 아버지 없어 못 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된 어떤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쭉 설명을 하다가 자, 257쪽을 보세요. 257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자,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여기서 빛을 주세요.
제가부터 뭡니까? 자, 여기다 밑줄 치십시오. 자, 이거는 의미하는 게 그걸 뭡니까? 진정한 바로 광장은 어디인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 진정한 광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실과의 반대말이죠. 광장은 사회, 우리가 밀실은 개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7쪽의 중략 밑에 보시면 전세는 나날이 못해지고 있었다. 항공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공산군은 조그만 곳을 지켜내기 위해 된값을 치렀다. 의료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고 보니 군의관과 간호부의 가림도 뜻없는 일이 됐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은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아까 제가 은혜라는 인물 이야기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잘까? 말까 했다. 거기 258쪽 보세요. 낮 동안 동굴에서 만날 때에도 그녀는 먼저 와서 졸고 있을 적이 많았다. 명준의 가슴에 떨다가도 불시에, 이 불시에라는 것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258쪽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불시에 이런 말 있죠.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이런 뜻이죠. 그 환자들이 기다린다고 쉽사리 가라앉아 주지 않는 숨결 사이로 앓는 소리 하듯 띄엄띄엄 말하면서 그를 밀치고 일어섰다. 잘 알고도 남는 그런 몸가짐마저도 당장에는 서운한 몸의 길이 이럴 때는 슬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명준과 은혜가 서로 가슴과 세 번째 줄에 다리를 더듬고 얽으면서 살아있음을 다짐하는 마지막 광장.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광장과 밀실이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광장과 밀실. 근데 결국 이 광장과 밀실은 이 작품에서 읽어보면 어떤 뚜렷한 경계를 가진 곳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작품에서는 지금 광장과 밀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마지막 광장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마지막 광장.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마지막 광장.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근데 이 광장과 밀실은 어떤 뚜렷한 경계를 가진 곳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공산군이 가진 화기의 모두가 전선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지금 여기 지금 어, 이전에부터 네까지 나오는 부분. 여기다 빗줄 한번 쳐보세요.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이명준과 윤회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명준과 윤회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명준은 2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공산군의 모든 화기가 총격전의 불문을 한꺼번에 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낙동강의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는 싸움은 이날의 그것이었다. 윤회는 부지런히 만나자던 다짐을 어기고 말았다. 전사했다고 나왔죠. 전사한 것이다. 라고 또 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9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중략이 많아가지고 이게 한눈에 이렇게 바로 이 뭡니까 광장의 내용이 머릿속에 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장과 관련된 것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광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많이 중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뜻을 좀 이렇게 캐치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59쪽. 자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뜻밖이야. 속에 있는 대로 대답해도 괜찮겠나? 물론이야. 맘대로 대답하기. 옛날처럼. 여기 나왔죠? 그럼 말하지.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주인공의 태식과의 만남이 그렇게 쓰면 필게 해주세요. 태식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여기서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거기 이제 한 10줄 정도 좀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내가 남은 건 6월 25일에서 오늘까지 뿐이야. 늦었군. 그래, 늦었어. 나한테 부탁이 없나? 고문을 견딜 수 없어. 빨리 총살해주게.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문이 심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네의 죽음을 아무도 몰라도 좋은가? 자네 북한으로 가더니 속물이 됐군. 나는 괴로우니까 빨리 쉬고 싶다는 것뿐이야. 지금 자네한텐 우정이 없네. 지금 똑똑히 느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구속할 죄를 내 손으로 만들겠어. 자네 부인이 2층 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도 나의 새 탄생을 도와야 해. 여기서 이제 새 탄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새로운 탄생이죠. 새 탄생이라는 259쪽의 밑에서 넷째 줄 나오죠. 새로운 탄생.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죠. 자네 양심을 믿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살릴 수 있잖아. 다른 방법? 하긴 영미라도 있다면.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가 쭉 되고 있죠. 넘겨보세요. 260페이지. 그러면서 이제 태식을 발로 걷어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태식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요. 핏빛은 몇 해 전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 흘렸던 피를 떠올린다.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얼굴을 갈긴다. 이렇게 또 쭉 나오죠. 하면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하지만 이렇게 오지 않았어. 윤회를 보기 위해 왔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뭡니까? 윤회부터 좀 밑줄 한번 쳐보세요. 260페이지에. 열째 줄 정도 윤회부터 쭉 해서 그 밑으로 가면 이러는 거야까지. 자,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러지 마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남의 부인이라는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뭘 의미할까요? 이 부분은. 바로 이 태식과 결혼한 윤회죠. 지금 태식과 결혼한 윤회 이야기가 요 밑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윤혜, 난 지금도 윤혜를 사랑해. 윤혜를 벽에 밀어붙인다.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저고리 동정의 손가락을 걸어 아래로 잡아 찢는다. 앞죽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때 어디선가 새우는 소리가 들리고 꿈을 깬다. 그것이 꿈인 것을 안 순간의 다행스러움.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는 확실함에서 오는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니 얼마나 좋은가. 꿈속에 피멍이 든 태식의 얼굴, 겁에 질린 윤혜의 하얀 얼굴, 숨을 몰아쉬는 하얀 꿈, 가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꿈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꿈이었다라고 나오죠. 중략 바로 위에 보면 꿈이었다. 자, 이 꿈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꿈은 꿈인데 어떤 꿈이냐? 바로 생생한 꿈이죠. 그냥 꿈이 아니고 바로 생생한 꿈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260쪽에 보면,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성격까지도 골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아까 또 이야기 드렸지만 이 두 마리 새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두 마리 갈매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리 새라는 그 의미는 두 마리 갈매기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러니까 마스트는 아까 이야기했죠. 돛대를 가리켜요. 배의 돛대를 마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 그러니까 큰 새와 꼬마 새라는 건 결국 뭡니까? 큰 새와 작은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새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 큰 새는 누구냐? 은혜를 라는 인물이고 이 작은 새는 결국 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큰 새와 작은 새는 어머니와 딸이니까 뭐겠어요? 모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새와 작은 새. 그래서 큰 새와 그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치를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넉넉한 백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뭡니까? 여인, 자기 이제 부인과 뭐 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벌판을 떠올린 일이,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에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봤다. 이 마카오는 이제 홍콩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마카오입니다. 이 마카오라는 곳이 홍콩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마카오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정말 배 타고도 몇 시간 아니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262쪽을 보세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 말입니다. 아까 지금 이명준을 여기서 미스터 리라고 쓴 거죠. 이튿날 탁으로 오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이 들어찬 남진아. 이 진아라는 건 중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남진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차이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인훈의 광장은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 작품은 여기서는 특히 이제 그 중편 소설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여러분이 이 작품은 좀 읽으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63쪽을 한번 보세요. 263쪽을 보시면 광장과 밀실 사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광장 시대와 작품의 개작 과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광장은 1960년에 발표됐어요. 1960년 발표가 됐고요. 이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960년은 학생들이었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은 광장이었다. 4.19가 없었다면 이데올로기와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4.19 작가들에게 안겨준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분단 소설이란 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 번째 단락 끝에 분단 소설. 자, 체이노는 1936년 4월 한국 회령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때 월남했다고 나왔죠. 해방 직후 북의 현실을 경험했고 서울법대 4년 중퇴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 통역장교를 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안수길에 의해서 추천됐다고 나왔고요. 1960년 11월 새벽 거기 그 새벽 발표 당시에 원고지 600매의 중편 소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줄여서 200매로 줄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갈매기 부분을 많이 고쳤다고 나왔죠. 그리고 또 미국 아이오와 대학 작가연수시 3년간 개작에 몰두를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운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광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장은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넘겨보세요. 264쪽입니다. 264쪽. 거기 그 첫째 줄에 보면 이 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264쪽에. 이 김연은 아주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비평가. 김연. 그래서 이 김연은 전집판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명준의 연대기적 애매모호성이 해소되고 한글로 대체 가능한 한자는 거의 완전하게 없어졌다. 콤마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나 거기 264쪽 보세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여기 나왔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264쪽에 두 번째 줄 그러나 다음에 무엇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줄을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이 단락 전체를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서두와 말미에 등장하는 갈매기의 의미의 변모, 포로 수용소에서 중립국을 선택한 이명준이 타고 가는 타고르호에서 주인공이 뒤를 쫓아다니는 듯한 두 갈매기가 뭐냐?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죠. 이명준이 사랑했던 두 여자, 윤혜와 윤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도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 갈매기의 정체에 있죠. 윤혜와 윤혜 이렇게 밑줄 쳐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윤혜와 윤혜.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두 여인을 윤혜와 윤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명준의 자살도 갈매기로 표상되는 두 여자와의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절망감. 전지판에서 갈매기들은 은혜와 딸로 또 바뀌게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인공의 의식의 변화. 그 다음에 광장과 밀실, 이양대립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264쪽에 나왔죠. 이양대립이라는 것은 이양대립, 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여, 또 뭡니까? 태양과 달, 또 낮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항 대립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뭔가를 나누는 거 이항 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광장, 밀실, 이게 이제 이항 대립이죠. 대입법들은 현실, 이념, 집단, 개인,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이항 대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쌍으로 존재한다. 265쪽 보세요. 그래서 이명주는 이 대립상으로부터 부재하는 진실, 부재로서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 사유의 그 모험으로 광장의 소설적 긴장. 우리가 이제 긴장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죠. 텐션. 텐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265쪽이 세 번째 줄에 긴장이란 말 나와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어, 그, 뭡니까. 광장은 틀을 허물어가는 과정이다. 1961년에 그 서문에 나온 광장은 대중의 밀실은 대중의 광장이다라는 작가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장과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양 대립이죠. 두 개의 이양 대립이지만 그 이양 대립의 언어가 상당히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광장과 밀실이라는 게 광장은 사회고 밀실은 개인이다. 이렇게만 또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과 밀실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265쪽 3번 이명준에게 여성이라는 거기 보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서 시작해 바다 밑에서 끝나는 작품의 주인공 이명준에게 윤혜와 은혜 이 두 여성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서두와 말미에서 주인공을 끈질게 쫓아다니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의식하는 갈매기. 걔 지금 계속 갈매기가 나오잖아요. 두 갈매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혜와 은혜, 윤혜와 윤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혜와 윤혜든 또는 은혜와 뱃속의 딸이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혜와 윤희라는 주장, 두 번째는 이제 윤혜와 딸. 그러니까 모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여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인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여성의 이미지, 바다 이미지와 겹친다. 이렇게 나왔죠. 형사에게 치조당하고 윤혜가 그 사는 바닷가 도시로 피신하는 이명준, 바다를 나는 큰 새와 꼬마 새를 넘겨보세요. 보면서 윤혜는 어머니 바다를 연상시키는 장면. 이게 이제 여성의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윤혜가 결국 이제 어떤 모성의 이미지로 뭐 다가온다는 얘기가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67쪽의 광장의 현재성과 문학사적 의미라고 나왔죠. 이 광장이 60년에 발표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 광장이라는 게. 그렇지만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어요. 광장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만 스테디셀러로 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67쪽 보세요. 267쪽. 거기 이제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한 7, 8째 줄에
의식 있는 청년들은 이명준의 고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4.19의 감격 속에 작품이 발표된 날 작가는 60년 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작가 최인우는 4.19 세대, 김승옥. 근데 뒤에 김승옥이 나올 거예요. 다음 작품이. 그 뒤에 바로 뒤에 보면 서울 1964년 겨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김연, 산문시대 동인들보다 앞선 마지막 일본어 세대지만 우리의 말로 된 문학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체인운의 소설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관념적인 문학이다. 그 밑에 보면 관념적인 문학이란 말 나와요. 그런 어떤 평도 있어요. 선입견이. 267쪽의 밑에서 한 일곱째 줄 정도 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념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뒷장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268쪽으로 가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광장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증언, 다른 역사를 꿈꾸는 정치적 상상력. 이명준의 중립,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268쪽의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과 자살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죠.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다른 역사 미래를 향한 상징적 투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향을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토피아를 꿈꾸는 해우다. 이상향. 원래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영어에 이렇게 유토피아라고 써졌는데 유라는 것 자체가 네버예요, 네버. 토피아가 아일랜드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예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을 유토피아라는. 그러니까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광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상력 이렇게 나오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 이 작품 그 밑에서 한 일곱째 줄 정도 보세요.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밑줄 좀 치세요. 진정한 분단 문학의 출발점이며 최고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인간은 밀실에서 생각하고 광장에서 대화한다. 책은 사고와 지식을 감춰둔 밀실이고 공동체 소통을 꿈꾸는 광장이다. 문학 작품이 그렇다. 최인훈의 광장은 문학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작품으로 현대 문학사를 대표한 소설. 그 밑에다 좀 써놓으세요. 이 광장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분단 문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광장이라는 작품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광장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이 강의도 올려드리고요. 뭐 그거 관련된 뭐 유튜브 좀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신 것은 뭐 광장이라는 작품에 대한 어떤 영상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광장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은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요.